술집 마다면이냐? 이 등병 아들 앞에서 머리에 커피 테러 당한 엄마. 그녀의 전화 한 통에 윤군 3스타가 달려와 무릎 꿇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화천 지명의 한자 한자가 겨울의 냉기와 여름의 녹음을 품고 있는 땅.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과 도 같은 7사단 칠성부대가 자리한 곳은 사실 사철 팽팽한 긴장감이 강물처럼 흐르는 곳이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 긴장감 대신 어색하고도 딸선 설렘이 연병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굳게 닫혔던 위병소의 차단기가 활짝 열리고 전국의 번호판을 단 각양각색의 차들이 조심스럽게 부대 안으로 들어섰다. 부대 창서 이래 손에 꼽을 만큼 성대하게 열리는 가족 초청 행사의 날이었다. 가차 대에 배치를 받은 지 석 달 남짓된 강하늘 이등병은 연병장 한 구석에서 초조하게 위병소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짧은 머리카락 위로 가을 햇살이 부서져 내렸지만 그의 마음은 먹구름이 긴 듯 무거웠다. 주변에서는 동기들이 부모님, 형제 혹은 애인과 함께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까맣게 그 흘린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의 투박한 손길, 행여나 아들이 고생했을까, 눈시울을 붉히는 어머니의 애틋한 눈, 군복 입은 남자친구의 모습이 신기한 듯 연신 사진을 찍어대는 여자친구의 발랄함이 한데 어우러져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났다. 그 풍경 속에서 하늘은 외단 섬이었다. 그를 찾아올 사람은 단 한 명, 그의 세상이자 그의 우주인 어머니 서지수였다. 강이병 아직이야. 여자친구라도 오나 못 빠지겠다. 지나가던 박상병이 툭 던지듯 물었다. 하늘은 멋쩍게 웃으며 관등 성명을 댔다. 아닙니다. 어머님께서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길이 조금 막히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미라는 단어에 박상병은 별 흥미를 잃은 듯 그래 하며 지나갔다. 하늘은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는 그의 가장 큰 자랑이자 동시에 가장 깊은 걱정거리였다. 올해 46. 그러나 어머니 서지수의 시간은 마치 다른 차원에 머물러 있는 듯했다. 꾸준한 자기 관리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와 세월의 흔적을 비우는 듯한 맑은 피부. 우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분위기는 그녀를 20 후반이나 30 초반으로 보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어릴 적 사고로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하늘을 키워낸 어머니는 언제나 강하고 아름다웠다. 하늘이 기억하는 어머니는 늘 당당했고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강철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 어머니가 하늘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오늘은 바로 그 자랑스러움이 불안의 씨앗이 되어 마음 한 구석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다. 이곳은 군대, 세상의 모든 가치와 기준이 계급이라는 하나의 자태로 재편되는 특수한 사회. 그 중에서도 최전방을 수호하는 칠성부대는 보수적이고 엄격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아들이라는 주인공을 빛내주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선 듯 수수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제발 평범하게만 하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하늘은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어머니의 세련된 취향과 타고난 멋은 사회에서는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오해와 편견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자신의 유일한 피부치 세상 전부인 어머니가 혹여나 다른 이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위병소 근처 주차장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짙은 남색의 외제 세단 한 대가 하늘의 눈에 들어왔다. 주변의 평범한 국산차들 사이에서 유독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그 차는 등장만으로도
주변의 시선을 반숨에 사로잡았다. 하늘의 심장이 콩하고 내려앉았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 내리더니 황급히 뒷좌석 문을 열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한 사람. 주변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는 듯 했다. 하늘은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간절했던 기도는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몸의 곡선을 따라 우아하게 흐르는 실루엣에서 아이보리색 실크 원피스,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작은 진주 귀걸이, 과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는 모습이었다. 화려하지만 천박하지 않고 대담하지만 기품이 넘치는 모습. 그녀가 얼굴을 가리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자 맑고 깊은 눈매와 오뚝한 콧날, 단호하면서도 매력적인 입술이 드러났다. 바로 하늘의 어머니 서지수였다. 그녀의 등장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커다란 돌멩이와 같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석처럼 그녀에게로 향했다. 수수한 옷차림의 다른 가족들 사이에서 그녀의 존재감은 이질적일 만큼 압도적이었다. 장병들의 눈에는 경탄과 호기심이, 다른 여성 가족들의 눈에는 부러움과 약간의 경계심이 뒤섞여 나타났다. 곳곳에서 나지막한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어머, 저분은 누구야? 연예인인가? 아니, 군대 행사에 저렇게 입고 온다고? 대단하다. 정말 누구 면회 온 거지? 혹시 높은 분 애인이라도 되나? 하늘은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차라리 땅속으로 숨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저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람이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라는 사실에 가슴 벅찬 자부심이 솟아오르는 모순적인 감정에 휩싸였다. 지수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하늘을 발견하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그 미소에 하늘은 모든 걱정과 불안을 잊고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어머, 우리 아들 강하늘 이등병 아주 늠름해졌네. 못 본 사이에 더 멋있어졌어. 지수는 익숙하게 하늘의 허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어릴 적부터 늘 그래왔던 다정한 손길이었다. 그 순간만큼은 이곳이 사범한 군부대가 아니라 평범한 주말 오후의 공원인 것만 같았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어머니 오시죠. 하늘이 말을 흐리자 지수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자신의 옷을 한번 훑어보았다. 왜? 우리 아들 제일 멋있는 날인데 엄마도 제일 예쁘게 하고 와야지. 혹시 엄마가 너무 예뻐서 다른 사람들한테 뺏길까봐 그래? 아, 아니, 그게 아니라. 하늘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그들의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싸늘한 시선이 있었다. 칠성부대 예하 대대의 대대장 마테오 중룡이었다. 엄마 중룡은 부대 내에서도 유독 군기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군인은 모름지기 군인다워야 한다는 신념이 뼛속까지 박혀있는 그는 군대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모든 것을 병적으로 혐오했다. 오늘 같은 가족 초청 행사조차 그에게는 대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작전에 일환일 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간이었다. 그런 그의 눈에 서지수의 모습은 그야말로 불순물 그 자체였다. 신성한 군부대의 연병장을 마치 파티장이나 되든 것처럼 활보하는 저 여자의 모습은 마중룡의 심기를 정면으로 건드렸다. 몸에 적당히 붙는 선정적인 옷차림, 부대와 어울리지 않는 세련된 분위기, 그리고 군인 가족이라고는 믿기 힘든 고고한 태도까지. 엄마 중룡은 혀를 차며 미간을 찌푸렸다. 어떤 놈의 가족이기에 저런 여자가 다 들어온 거야. 부대 기강이 전부 흐트러지게. 그는 특히 강하늘 이등병이 그 여자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절짜매는 모습을 보자 속에서 불이 치밀었다. 평소에도 어딘가 유약해 보여 마음에 들지 않았던 강하늘 이등병이었다. 저런 여자에게 빠져 있으니 훈련에 입중을 못하고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는 게 당연하지. 마테오 중룡은 단단히 결심했다.
저 여자를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군대의 무서움과 엄격함을 똑똑히 가르쳐 다시는 이곳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는 위험 있는 걸음으로 폭풍의 눈을 향해 다가가는 포식자처럼 천천히 서지수와 강하늘에게로 향했다. 그의 등장에 주변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하늘은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의 손을 잡은 그의 손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났다. 폭풍은 그렇게 고요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강하늘 이등병 지축을 울리는 듯한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하늘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하늘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반사적으로 돌아섰다. 예상대로 불벼랑 같은 표정의 마테오 중량이 팔짱을 낀 채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성, 이병강. 하늘은 각이 잡힌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비오듯 흘렀다. 마중량은 하늘의 경례를 턱짓으로 받으며 그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 옆에 서 있는 서지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값비싼 골동품을 감정하듯 혹은 더러운 오물을 쳐다보듯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내리는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격렬과 무례함이 가득했다. 지수는 자신에게 꽂히는 무례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맞으랬다. 그녀는 평생을 통해 이런 종류의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다. 남성 중심의 견고한 조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강철 같은 방패로 자신을 무장해야만 했다. 고작 일개 중량의 오만한 눈빛에 흔들릴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히려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조용히 관찰했다. 막 중량은 지수의 당당한 태도에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비아냥거렸다. 강 이병맥의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이런 분이 부대 안까지 들어오나. 여기가 어딘지 소속 부대원으로서 안내도 제대로 안 한 모양이지. 주의 죄송합니다. 제 어머님이십니다. 사늘은 박을파게 외쳤다. 어머니라는 말에 마중령의 한쪽 눈썹이 꼼툼하며 올라갔다. 그는 다시 지수를 후서보며 코웃음을 쳤다. 어머니, 요즘은 그런 관계도 어머니라고 부르나 보지. 명백한 희롱이었다. 주변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였다. 아무리 가족 초청 행사라지만 군부대는 어머니 국가 중요시설이다. 방문객은 그에 걸맞은 예의와 격식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다른 가족들에게도 들릴 만큼 컸다.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더욱 커졌고 몇몇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노골적으로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하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대대장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저희 어머님께 사과하십시오. 뭐야, 이 자식이 지금 상관한테 되드는 거냐? 이래서 정신 빠진 놈은 안 된다는 거야. 저런 여자 뒤에 숨어서 어미새 기다리는 병아리처럼 굴 거면 방장 군복 벗어. 막 중량의 포원은 지수가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게로 향했다. 아들이 자신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당하는 것을 본 지수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평정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하늘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자신이 방패가 되댔다는 듯 그를 뒤로 물렸다. 제가 강하늘 이등병의 보호자 서지수입니다. 대대장님 되시는 모양인데 저희 때문에 행사에 누를 끼쳤다면 사과드립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제 복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대응에 마중명은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에 더욱 불쾌한 표정을 지우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가 뭔지 정말 몰라서 묻는 거요. 보아하니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긴 당신 같은 여자들이
남자들 홀리려고 건쩍거리는 옷 입고 드나드는 그런 장소가 아니란 말이오. 당신 같은 여자. 그 말은 비수처럼 나라와 지수의 가슴에 박혔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고 고요해졌다.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대대장님, 저는 오늘 제 아들을 만나러 온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대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 같은 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여자를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중명은 이제 아예 대놓고 그녀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 걸음도 다가서 지수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듯이 말했다. 그의 입에서는 역한 담배 냄새와 커피 냄새가 섞여 풍경 나왔다. 딱 보아하니 강남 어디 술집에서 마담이나 하고 있을 것 같은 차림새인데 우리 순진한 강이병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긴 당신이 놀던 물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성하고 엄정한 곳이란 말이다.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한마디였다. 술집 맛. 그 단어가 연병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무리 복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면이온 가족에게, 그것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술집 여자라니,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폭언이었다. 하늘은 이성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눈앞이 침침해지고 피가 거꾸로 솟아다. 자신의 부모나 다름없는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일한 현룩이 눈앞에서 창녀 취급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이런 게 하늘이 욕설과 함께 마중룡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지수의 간을 달한 손이 그의 가슴을 막아섰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태산처럼 단단하여 하늘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하늘아, 괜찮아. 지수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중룡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분노도 슬픔도 모욕감도 찾아볼 수 없는 깊고 고요한 그 눈은 마치 심연의 바다와도 같아서 마중룡은 자기도 모르게 음질하며 뒷걸음질 쳤다. 대대장이라고 하셨습니까? 지수가 입을 열었. 이전의 부드러운 톤은 온데간데 없고 칼날처럼 예리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음성이었다.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그 군복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까? 그 어깨에 달린 무궁화 계급장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마중룡은 방황했지만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다. 그 군복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신성한 약속의 상징이며 그 계급장은 당신 개인의 권력을 위한 장신구가 아니라 부하들을 이끌고 국가에 헌신해야 할 무거운 책임의 표식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 신성한 군복을 입고 그 책임의 계급장을 어깨 단체 국민의 한 사람을, 그리고 당신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하라의 가족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희롱했습니다. 지수의 말은 한 글자 한 글자가 비수처럼 나라와 마중룡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기묘한 힘이 있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조차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당신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혀고 리더의 자격을 스스로 내던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지휘관이라는 사실은 이 부대의 비극이자 대한민국 국군의 수치입니다. 이 여자가 지금 미쳤나? 내가 누군데대 나를 가르치려 들어. 여봐라, 당장 이 여자를 끌어 군사시설 내 소란 및 장교 모독죄로 당장 한병대에 넘겨버려. 막 중량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명령에 주변에 있던 부사관 2명이 망설이며 지수에게 다가왔다. 하늘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어머니의 앞을 막아 서려 했다. 하지만 지수는 하늘을 뒤로 물리고 다가오는 부사관들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내 몸에 손대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위엄과 확신이
서려 있었다. 부사관들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서로의 눈치만 살펴다. 막 중량은 그런 부하들의 모습에 더욱 격분하여 날뛰었다. 뭐들하고 있어. 저 미친년 당장 끌어내지 못해. 그의 입에서 차마 입에 담으면 욕설이 터져나오는 순간 지수는 들고 있던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따뜻한 낮때였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오만의 칼날은 이제 그 칼날을 휘두른 자에게로 향할 준비를 마친 참이었다. 마테오 중량의 광기 어린 고함이 연병장의 메아리 쳐다. 그의 눈은 피바이 서 있었고 이성은 완전히 마비된 듯 보였다. 부하들이 자신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복종하지 않고 머뭇거리자 그의 분노는 통제 분노의 상태로 치달았다. 그는 망설이는 부사관들을 밀치고 직접 서지수에게 다가섰다. 내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군대가 어떤 곳인지 내가 누군지 똑똑히 가르쳐줌. 그의 거친 손이 지수를 향해 뻗어오는 순간 하늘이 그 앞을 막아섰다. 대대장님 안 됩니다. 이 새끼가 정말 상관에 대한 한 명이냐. 너 오늘 영창 갈 줄 알아? 마중영은 하늘의 맥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만하시지요.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지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면 마중영을 똑바로 마주했다. 아들을 건드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어머니 행세는 내년 같은 게 어미 자격이나 있는 줄 여기가 무슨 물장사하는 술집이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마중영은 이성을 잃고 내뱉는 자신의 마지막 말이 스스로의 목에 칼을 겨누는 행위임을 깨닫지 못했다. 그의 눈에 지수가 들고 있던 테이크아우트 커피잔이 들어왔다. 그는 비우 숨을 흘리며 그것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그것도 뭐야? 군부대 안에서 그런 쓰레기 같은 걸 들고 다니는 건 어느 나라 예법이지. 당장 버리지 못해.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커피 잔을 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나침 일찍 아들을 만나러 오면서 설레는 마음에 휴게소에서 샀던 달콤한 바닐라 라떼였다. 아들이 좋아하던 커피였다. 마중 영은 그녀의 침묵을 저항으로 받아들였. 그는 기억 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자신의 손으로 넘고야 말았다. 말귀를 못 알아든 그는 성큼 다가와 지수의 손에서 커피 잔을 거칠게 낚아챘다. 플라스틱 뚜껑이 헐겁게 열리며 연갈색의 액체가 찰랑거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연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마테오 중량은 빼앗은 커피잔을 그대로 들어올려 서지수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그 따뜻한 액체가 그녀의 정수리부터 흘러내렸다. 공들여 손질했을 머리카락이 흠뻑 젖어 축 늘어졌고 커피 방울들이 이마와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 맺혔다. 아이보리색 실크 원피스는 흉은 갈색 얼룩으로 뒤덮였다. 검했던 바닐라 향이 굴육의 냄새가 되어 주변으로 퍼져나갔다. 시간이 멈췄다. 하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노예다 인식하기를 거부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 자신의 어머니가 한낮의 연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쓰레기 같은 오물세례를 받은 것이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웃고 떠들던 가족들의 목소리도 장병들의 발소리도 바람소리마저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커피방울이 지수의 턱 끝에서 떨어져 흙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또 하고 들리는 듯 했다. 모두가 경악과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무트 못했다. 아마 중량 자신조차도 자신이 저지른 일의 순간 당황한 듯 텅 빈 커피 잔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서지수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울음을 터뜨릴 것이라 예상했다. 혹은 분노의 차소리를 지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뼘을 타고 흐르는 커피를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을 본 순간 마중령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모욕감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 모든 인간적인 감정들이 증발해버린 자리에는 시베리아의 동토보다 더 차갑고 심해보다 더 깊은 완전한 무의 감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재로 만들어버릴 거대한 제안을 예고하는 신의 눈이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다 하셨습니까? 마테오 중녀,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기이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도하는 이등병의 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의 이름과 계급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마중령은 생각할 겨를 조차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부대 저편 정문 방향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여러 대의 검은색 지프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연병장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선두 차량에는 대대장 차량보다 한 등급 윈 연대장급 지휘관을 상징하는 깃발이 선명하게 펄럭이고 있었다. 연대장님 차량인데 오늘 부대에 오신다는 보고 없었잖아. 주변의 간부들이 수근거렸다. 차량들은 맹렬한 속도로 달려와 소란의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급정거했다. 운전병이 황급히 내리자마자 뒷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장신의 군인을 보는 순간 마중령을 포함한 모든 장교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7사단 예하 연대의 연대장 정강은 대령이었다. 정 대령은 부대 내에서 신망이 두텁고 강직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연병장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수많은 가족들과 장병들이 한 곳을 둘러싸고 옹성거리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자신의 부하인 마테오 중령과 흠뻑 젖은 채 서 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 정 대령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 여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우웅 멈춰섰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눈을 비볐다. 잘못 본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다. 커피에 젖어 엉망이 든 모습이었지만 그 고고한 기품과 얼음장 같은 눈빛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국방부의 중요한 회의에서 혹은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스치듯 보았던 감히 눈도 마주치기 힘들었던 바로 그 얼굴. 정강은 대령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다. 그의 뇌리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스쳐 지나갔다. 왜 그녀가 여기에 적고는 또 뭐란 말인가? 그리고 저 미친마 중량놈은 그녀 앞에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정강은 대령은 자신도 모르게 군생활 평생을 통해 가장 절도 있고 빠른 동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털썩 연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육군 대령 1개 연대의 최고 지휘관이 수많은 부하들과 그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 민간인 여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무릎이 흙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다. 카카. 지상작전 사령관님께서 어찌하여 이곳에. 그리고 이 누추한 꼴은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지상작전 사령 대한민국 육군의 지상 전투부대를 총괄 지휘하는 최고 수장. 어깨에 4개의 별을 단 살아있는 전설. 그 단어가 마테오 중량의 귀에 박히는 순간
그는 자신이 들고 있던 텅빛 커피잔을 땅에 떨어뜨렸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이등병의 어머니를 모욕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의 하늘에다 대고 커피를 쏟아본 것이었다. 지상작전 사령관님. 정강은 대령의 절규와도 같은 외침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폭탄이었다. 그 폭탄은 화천 칠성부대 연병장 한복판에 떨어져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고막과 영혼을 동시에 강타했다. 시간은 문자 그대로 얼어붙었다. 옹성거리던 가족들의 수군거림, 장병들의 마른 기침 소리, 멀리서 들려오던 훈련장의 함성, 심지어 가을 바람이 깃발을 스치는 소리마저도 일순간에 진발해버렸다. 연병장에는 오직 정강은 대령이 흙바닥에 무릎을 찌는 털썩하는 둔탁한 소리와 그가 내뱉는 지상작전 사령관이라는 6글자만이 존재했다. 그 6글자는 마테오 중령의 뇌에 도달하는데 유독 긴 시간을 필요로 했다. 그의 뇌는 그 단어의 조합을 거부했다. 필사적으로 생존 본능에 가깝게 거부했다. 지상작전 사령관, 그의 흐릿한 의식 속에서 그 단어가 희미하게 맴돌았다. 대한민국 육군 지상병력의 최선임 지휘관, 야전군의 모든 작전을 총괄하는 문자 그대로 야전의 왕, 어깨 위에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4개의 별을 단 존재. 현 지상작전 사령관의 이름은 분명 서지수였다. 국군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이자 입지전적인 전설로 불리는 인물. 그는 물론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국방의 보 이면에서 전군 지휘관 회의 자료에서 수없이 보았던 이름이었다. 그러나 그 이름과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이 방금 쏟아부은 커피에 젖어 엉망이 된 채 서 있는 이 젊어 보이는 여자는 그의 머릿속 그 어떤 회로로도 연결되지 않았다. 불가능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아니야, 정강은 저 미친놈이 잘못 본 거야. 아니면 동명인이거나 닮은 사람이겠지. 그래, 닮은 사람이야. 사령관 각각에서 이런 행사에 이런 차림으로, 그것도 이등병 따위에 면회를 올 리가 없지 않은가. 그것도 신분을 숨기고. 말도 안 돼. 그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배신자처럼 진실을 쫓았다. 흙바닥에 이마를 받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정강은 대령의 어깨, 저 강직하기로 소문난 연대장이 저렇게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모습은 연기가 아니었다. 저것은 진짜 공포였다. 마테오 중령의 시선이 천천히 자신의 손으로 향했다. 아직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텅 빈 플라스틱 커피잔. 끈적한 액체가 자신의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자신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것을, 통제불능의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그의 시선이 다시 서지수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쏟아진 커피가 턱 끝에 맺혀 흙바닥으로 똑 떨어지고 있었다. 아이보리색 원피스에 번진 흉측한 얼룩이 마치 자신이 저지른 죄의 지도처럼 보였다. 내가 무슨 짓을, 그제야 거부하던 뇌가 진실을 받아들였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파멸이었다. 그는 술집 마다면이라고 욕설을 펴부었다. 그는 남자를 홀리는 연이라고 희롱했다. 그는 그녀의 아들 신성한 군 복무 중인 이등병의 면전에서 그의 어머니에게 커피를 쏟아부었다. 누구에게? 지상작전 사령관에게. 아, 그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의장이 뒤틀리고 속에서 신물이 침으로 올랐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정강은 대령처럼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냥 주저앉았다.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펑빈 눈으로 자신에게 커피를 맞은 여인을 올려다보았다.
강하늘 이등병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불타버린 듯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지상작전 사령관. 그 단어는 그에게 너무나도 거대하고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우리 엄마가 지상작전 사령관이라고, 별이 4개라고. 그제야 어릴 적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늘 바쁘다며 출장이라고 말했던 어머니. 그 출장은 언제나 군용 헬기 소리와 함께였던 것 같았다. 명절이면 집으로 찾아오던 스스로를 박삼촌, 이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언제나 각자 핀 자세를 풀지 않던 중년의 신사들. 그들의 어깨에 달려있던 무궁화와 별대.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어머니의 강철 같은, 자신이 기억하는 엄마의 모든 모습 위에 사령관이라는 4글자가 겹쳐졌다. 그는 어머니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어머니에게 군복을 벗으라고 소리친 대대장을 향해 달려들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만약 어머니가 막지 않았다면 그는 상관에게 합극상을 저지른 이등병이 될 뻔했다. 그리고 그 상관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지상작전 사령관에게 감히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 모든 것이 혼돈이었다. 그 거대하고 숨막히는 침묵의 중심에서 마침내 서질수가 움직였다. 그녀는 곁에 있던 아들 강하늘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엄마 중량이 커피를 뿌릴 때 몇 방울이 하늘의 삶에도 튀어 있었다. 서지수는 자신의 젖은 머리나 더러워진 옷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곁에 둔 작은 핸드백을 열어 그 안에서 곱게 접힌 하얀색 손수건을 꺼냈다. 그리고는 흠뻑 젖은 그 모습 그대로 아들의 삶의 모든 작은 커피 자국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지극히 어머니다. 운 그 행동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군인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적어진 사령관의 분노가 아니었다. 적어진 어미의 분노였다. 그리고 그것은 사령관의 분노보다 1000배는 더 무서운 것이었다. 하늘의 삶을 닦아낸 서지수는 비로소 무릎 꿇고 있는 정강은 대령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병장 전체를 울릴 만큼 서늘하고 명료했다. 정강은 대령, 예. 정 대령은 이마를 땅에 박은 채에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외쳤다. 일어나게, 각가 송구합니다. 제가 감히 각가를 몰라뵙고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도록 저를 당장 일어나라고 했다. 두 번째 명령은 얼음 송구처럼 날카로웠다. 정대령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차려 자세를 취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서지수는 그에게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녀의 고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흙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마테호 중 뇌게게로 향했다. 그녀가 그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쉬는 구두가 흙바닥을 도각도각하고 받는 소리가 마치 사형수의 마지막 시간을 알리는 식의 초침 소리처럼 모두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녀는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앉아있는 마중룡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뼘, 마중룡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녀에게서 풍경 나오는 옅은 향수 냄새가 방금 전 자신이 쏟아부은 역한 커피 냄새와 뒤섞여 그의 코를 찔렀다. 아까는 술집 여자의 천박한 향기라고 생각했던 그 향이 이제는 그의 목숨을 거독할 사신의 향기처럼 느껴졌다. 서지수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지도 않은 채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마테오 중립. 그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혀가 마비된 듯 입안에서 맴돌 뿐이었다. 고개 들어 명령이었다. 거부할 수 없는 영혼까지 복종하게 만드는 지휘관의 목소리. 마중룡은 마치 목에 줄이 매달린 인형처럼 기계적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마주하고야 말았. 깊이를 알 수 없는 시민과도 같은 서지수의 눈동자를, 그 눈동자 안에서 그는 자신의 비참하고 초란 최후를 보았다. 자네가 방금 나에게 뭐라고 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작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날카롭게 그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말해보게. 자네 그 입으로 직접 기억이 나지 않나? 그럼 내가 기억을 되살려주지. 그녀는 젖은 뼈를 타고 흐르는 커피 한 방울을 손등으로 툭 닦아냈다. 술집마다면 마중명의 어깨가 경련을 이루겼다. 남자나 홀리려고 번쩍거리는 옷 입고 다니는 여자. 그의 동공이 공포로 수축했다. 물장사하는 술집 여자. 그는 이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다. 그리고 서지수는 자신의 젖은 머리카락 한 올을 잡아 그의 눈앞에 들어보였다. 갈색 커피물이 뚝뚝 떨어졌다. 이건 무슨 짓인가? 마테오 중룡. 그 순간 마테오 중룡의 마지막 남은 이성에 끊어졌다. 으아, 까까,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못했다. 그는 짐승처럼 네 발로 귀어워 서지수의 발 앞에 이마를 찍기 시작했다. 흙바닥에 자골밭의 이마가 깨져 피가 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머리를 박으며 용서를 빌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감히 하늘 같은 분을 몰라 뵙고 제 눈이 띄었습니다. 제 입을 찢어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연병장에는 한때 부대원들을 호령하던 위험 있는 지휘관은 없었. 오직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비참하고 추악한 한 마리의 짐승만이 남아 절규하고 있을 뿐이었다. 심판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겨우 지옥의 서막이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다. 마테오 중령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칠성부대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그 울부짖음이 답하는 것은 서지수의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발치에서 피가 나도록 이마를 찢고 있는 마중명을 마치 길가의 벌레를 내려다보듯 무감각한 시선으로 응시했다. 용서나 자피 따위는 그 눈빛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주변을 둘러싼 가족들과 장병들은 이 비현실적인 광경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권력을 휘두르던 대대장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충격이자 공포였다. 바로 그때였다. 두두두. 연병장의 고요함을 찢는 육중한 프로펠러 소리가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다. 소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졌고 고개를 든 사람들의 눈에 거대한 검은색 물체가 들어왔다. 대한민국 육군 기동 헬기 블랙호크였다. 아니, 저건 정강훈 대령이 경악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헬기는 통상적인 절차나 유도신호 따위는 모두 무시한 채 연병장 한복판을 향해 고도를 낮추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비상 상황이거나 혹은 그 모든 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최고위급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의학, 먼지, 모두 비켜. 헬기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하강풍이 연병장을 휩쓸었다. 가족들을 위해 설치했던 하얀색 천막들이 미친 듯이 펄럭였고 미처 치우지 못한 음식 접시와 종이컵들이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리고 몸을 숙였다. 거대한 헬기는 먼지 폭풍의 한가운데 서지수와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거리에 위형 있게 착륙했다. 측면문이 열리기도 전에 전투복 차림의 장교 2명이 뛰어내렸다. 선도에 선 장교의 어깨에는 번쩍이는 2개의 별 소장 계급장이 선명했다. 그는 지상작전 사령부의 핵심 참모이자 서지수의 오른팔로 불리는 오직력 소장이었다. 우 소장은 먼지 폭풍을 뚫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서지수를 향해 달려왔다. 그리고 그네 앞에 멈춰서서 완벽한 각도의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의 시선은 서지수의 젖은 머리와 얼룩진 원피스를 스쳐 지나갔고 그 순간 그의 온화했던 눈빛은 살기가 긴등한 칼날로 변했다.
각하 호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각하 용안이 이게 대체 무슨,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감히 자신의 주군에게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을 훑었다. 그의 시선은 무릎 꿇은 정대령과 땅바닥에 처박혀 떨고 있는 마중령에게 닿았다. 서지수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력 소장에게 나지막이 그러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오 소장, 예의 각하, 저작. 그녀의 손가락이 마테오 중령을 정확히 가리켰다. 지금 이 시간으로 칠성부대 예하 대대장직에서 즉시 보직 해임하게. 예, 알겠습니다. 오 소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리고 저자의 군복을 지금 당장 벗기게.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자는 단일초도 그 신성한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오 소장이 손짓하자 MOP, 즉 헌병 완장을 찬 건장한 부사관 2명이 헬기에서 내려 마중령에게로 다가갔다. 뭐 하는 짓이야? 마중령은 그제야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깨닫고 발버둥 쳤다. 그러나 헌병들은 짐작을 다르듯 그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서지수의 명령은 끝나지 않았다. 여기 있는 정강은 대령. 저는 정대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자신의 예압으로 대체 무얼 된지, 자신의 예압으로 자라난 동안 대체 무얼 된지 칠성사단장과 함께 상세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내일 아침까지 내 집무실로 직접 보고하도록 하게 명심하겠습니다. 정대령은 자신의 군생활 역시 끝났음을 직감했다. 마지막으로 서지수의 시선이 연병장에 모인 모든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로 향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가족분들께 대한민국 육군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의 귀한 아들 남편들을 맡은 군이 이처럼 오만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드려 참담할 따름입니다. 오늘 행사는 즉시 중단하고 모든 가족분들은 안전하게 귀가실 수 있도록 조치하게. 오 소장 3군단장에게 직접 연락해서 작전 해기를 포함한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여 가족분들의 귀가를 지원하라고 지시하기. 그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신속한 상황 처리의 연병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그저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다. 선병들에게 붙들린 마중령이 끌려가기 직전 서지수가 그를 불러세웠다. 마테오 중령. 그는 이미 넓이 나간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전에는 오늘 3가지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네. 서지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죄를 하나하나 선고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가장 끔찍한 형태의 공개 처형이었다. 첫째, 전에는 국민을 모욕한 죄를 지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연병장을 올렸다. 군복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국민이 빌려준 옷이다. 그 군복을 입고 그 군복의 주인인 국민을 모욕하고 희롱하는 것은 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가장 큰 반역행위다. 전에는 오늘 아들의 며느리를 온 한 사람의 국민이자 어머니를 연일 아칭하고 술집 마담이라 모욕했으면 감히 그 얼굴에 오물을 끼워줬다. 전에는 군인이 아니라 국민의 피를 빠는 역적에 불과했다. 엄마 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게 변해갔다. 둘째, 전에는 부하의 명예를 짓밟은 죄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강한을 이등병을 가리켰다. 하늘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 모든 환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저 아이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자신의 청춘을 바쳐 이 최전방을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아들이다. 전에는 그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부하의 면전에서 그의 유일한 가족이자 하늘인 어머니를 능력했다. 그것은 저 부하의 영혼을 칼로 난도질한 것과 같은 짓이다. 부하의 인격과 명예를 지켜주는 못할 만정. 그것을 재물 삼아
자신의 알량한 권력을 과시한 자네는 지휘관이 아니라 부하를 잡아먹는 야만적인 폭군이었다. 가족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식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셋째, 그리고 가장 무거운 최애. 그의 연애는 대한민국 국군 전체의 명예에 똥칠을 한 죄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자네 한 사람의 오만한 혀와 더러운 손길이 이 칠성부대 연병장에서 수많은 국민의 눈앞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군을 향한 불신과 조롱을 낳고 있다. 자네 그 추악한 만행으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름 없는 고지에서 칠흑 같은 바다에서 조국의 하늘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수십만 국군 장병의 숭고한 명예가 자네가 쏟아본 그 더러운 커피처럼 함께 더럽혀졌다. 자네는 이 부대에 기생하며 그 명예를 갉아먹는 즉시 도려내야 할 악성 종양 암세포였단 말이다. 서지수의 일가는 천둥처럼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헌병들에게 끌려가는 마중룡에게 마지막 말을 던졌다. 자네 군복을 벗겨라. 그리고 자네 남은 인생 전부를 오늘 자네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곱씹으며 참여하는 데 사용하도록 그것이 내가 자네게 내리는 마지막 잡이다. 헌병들은 마중룡의 어깨에 붙어있던 중룡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지그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모든 것이었던 자부심과 명예 그리고 인생이 함께 뜯겨 전화갔다. 마중룡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제 텅빛 껍데기였다. 그는 헌병들에게 짐승처럼 끌려가 헬기에 처박혔다. 곧이어 헬기는 다시 한번 거대한 먼지 폭풍을 일으키며 하늘로 솟구쳤다. 그때 위풍당당했던 대대장이었던 한 남자를 싣고 지옥을 향해서 모든 것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연병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서지수는 젖은 원피스 차림 그대로 그 정적의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여전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는 아들 강한 을에게로 다가갔다. 수십만 대군을 호령하던 지상작전 사령관의 얼굴은 사라지고 오직 커피에 젖은 채 상처받은 아들을 바라려는 한 어머니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하늘아, 그녀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많이 놀랐지. 미안하다. 엄마가 이런 모습 보여서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강한우는 그제야 정신이 든든 어머니의 젖은 모습과 흙탕물이 툰 얼굴과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슬픈 눈을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뜨거운 눈물이 뼈를 타고 흘러내릴 뿐이었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서지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오진혁 소장과 정강훈 대령은 사색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 대령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각 부대 간부들을 호출했고 간부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가족들을 아심시키며 차량으로 안내했다. 오 소장은 위성 전화기를 붙들고 3군 단장과 사단장에게 이 끔찍한 사태를 보고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즐거워야 할 부대 개방 행사는 한 중량의 오만함이 불러온 거대한 재앙으로 막을 내렸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서지수와 강한은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오진혁 소장이 황급히 다가와 자신이 입고 있던 야전 상의를 벗어 서지수의 어깨에 덮어주려 했대. 각하, 일단 이걸로라도 됐다. 서지수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이 모습 그대로 있겠다. 내가 그리고 우리 군이 오늘 어떤 수치를 당했는지 모두가 똑똑히 봐야 하니까.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오 소장은 감히 더 이상 권하지 못하고 물렀었다. 서지수는 아들 하늘의 손을 잡았다. 아들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쉬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데리고 연병장 한편 방금 전까지 마테오 중량의 소유였던 대대장 지휘 통제실로 들어서었다. 오 소장이 문 앞을 막아서 그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드디어 두 사람만이 남게 되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고무줄이 끊어지듯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늘은 어머니의 모습을 차마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했다. 커피에 젖어 축 늘어진 머리카락 값비싸 보였던 원피스에 흉하게 번진 얼룩,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덤덤하게 받아내고 선 어머니의 지친 얼굴.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 정말 지상작전 사령관이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지수는 창가가수라 장이 든 연병장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아들을 마주보았다. 그녀는 대답 대신 사무실 한쪽에 걸려있던 마테오 중량의 군복 상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군복에서 중량 계급장을 떼어내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의자에 앉는 대신 아들 앞에 가만히 섰다. 그래 맞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사령관의 위엄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깊은 피로감만이 묻어 있었다. 왜 저한테 한 번도? 하늘의 목소리가 원망처럼 떨렸다. 왜 저한테 그런 분이라고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서지수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나도 슬퍼 보였다. 말할 수 없었다. 하늘아, 그녀는 아들의 젖은 뼈를 다시 한번 닦아주었다. 그녀가 내게 별 4개짜리 사령관인 것보다 그냥 김밥 싸주는 엄마 잔소리하는 엄마이고 싶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생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어머니였다. 넘어져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각하라고 부르게 될까봐 그게 두려웠다. 내가 군대에 입대한다고 했을 때 정말 밤새 울었다. 내 신분이 너에게 축복이 아니라 끔찍한 독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내가 사령관 아들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동료들에게 이유 없는 시기를 당할까봐, 혹은 너 스스로가 그 힘에 취해서 오늘 우리가 본 저 마테오 중량처럼 오만하고 아나 무인인 그의 물이 될까봐. 그게 무서웠다. 그래서 숨겼다. 철저하게 숨겼다. 내가 너의 힘으로 다른 동료들과 똑같이 땀 흘리고 똑같이 고생하며 오롯이 강하늘이라는 내 이름 석차로 당당하게 군생활을 마치길 바랐다. 오늘 같은 이런 끔찍한 일이 아니었다면 내가 무사히 전역하는 그날까지도 말할 생각이 없었다. 그제야 하늘은 어머니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럼 오늘도 하늘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오늘도 그냥 참으셨어야죠. 저 때문에, 저 하나 때문에 어머니가 그런 험한 꼴이를 당하시고 그런 더러운 말. 그는 어머니가 당한 모욕을 떠올리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나란히 자신을 숨긴 어머니가 원망스러웠다. 그 순간 서지수의 눈빛이 다시 날카롭게 빛났다. 그 눈은 아들의 삶을 가볍게 하지만 단호하게 때렸다. 짝 강한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사령관의 그곳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아들이, 내 하나뿐인 아들이 눈앞에서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도 그저 내 신분이 드러날까봐 숨어있는 어머니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이냐? 그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그리고 내 아들이기 이전의 대한민국에 군인이 국가의 청춘을 바친 젊은 용사가 그의 지휘관에게 짐승 취급을 당하며 인격을 모독당하는 것을 보고도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눈 감는 사령관이 있다면 그건 사령관도 군인도 인간도 아니다. 그녀는 아들의 두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난 오늘 내 어미로선 그리고 너의 사령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 나는 내 군인을 지키지 못했고 내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 수치를 당한 것은 내가 아니라 저들이다. 그리고 그런 그의 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나 자신이다. 하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무너져 내리듯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자신의 군복이 어머니의 젖은 원피스에서 묻어난 커피로 더러워지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어머니의 작은 어깨가 그동안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 거대한 우주가 오늘 얼마나 끔찍하게 유린당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그 시가 휘성부대 헌병대 깊숙한 곳 창문 하나 없는 임시 대기실 모든 계급장과 부대 마크가 제거등 밀무늬 전투복을 입은 마테오 전중령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넋이 나간 채 주저 앉아 있었다. 헬기에서 내던 젖은 이후 그는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다. 아들의 난린이 빠져나간 몸은 극심한 한기와 함께 통제불능의 떨림을 토해냈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을 생각하지 않았다. 앞으로 닥칠 불명의 저녁이나 군사법원에서의 재판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장 면만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다. 자신이 커피 잔을 들어 올리던 순간 놀라움과 경악으로 커지던 그녀의 눈동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절망하던 그녀의 아들, 강하늘 이등병의 얼굴,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단지 상관을 모욕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 여자를 한 어머니를 수많은 사람 앞에서 짓밟았다. 그는 왜 그랬을까? 자신의 그 오만함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군기라는 이름으로 기강이라는 명분으로 그는 얼마나 많은 부하들의 인격을 짓밟아왔던가. 그는 서지수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자네는 암세포였단 말이다. 그랬다. 그는 암세포였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감히 건드려서는 암들 영리를 건드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딸을 생각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아내와 딸에게 자신이 오늘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했다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는 숨이 턱 막히는 고통과 함께 구역질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이나 잃어버린 경력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추악함과 한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실패에 절망하며 뒤늦은 참이 눈물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다시 대대장실, 똑똑, 오진혁 소장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각하 3군단 장림 중장께서 헬기 편으로 10분 내로 도착하십니다. 서지수는 암을 감싸 안았던 팔을 풀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급히 정돈했다. 엄마의 얼굴은 다시 지워지고 지상작전 사령관의 가면이 쓰였다. 그녀는 아들의 군복 웃깃을 매일 만져주었다. 하늘아, 잘 들어라. 예의 어머니, 아니 각 어머니라고 불러라. 지금은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이 문을 낯서는 순간부터 너는 오늘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너는 그저 부대 개방 행사에 어머니를 초청한 평범한 강하늘 이등병이다. 알겠나? 오늘의 일은 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는 너의 임무에만 충실해라. 그 누구도 이 일로 너를 비난하거나 혹은 특별 대우하지 못하도록 내가 조치할 것이다.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된다. 예의 알겠습니다. 하늘은 눈물을 닦고 가장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붙였다. 서지수는 아들의 젖은 뼘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가서 씻어라. 매우 쇠도 묻었다. 그녀는 커피라는 단어를 차마 입에 담지 못했다. 하늘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정강은 대령과 오진혁 소장의 딱딱하게 굳은 얼굴이 보였다. 그리고 멀리서 또 다른 헬기에 육중한 프로펠러 소리가 화천의 가을 하늘을 찢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하늘 이등병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대대 장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지옥과도 같은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문 밖에는 감히 그에게 눈도 맞추지 못하는 정강은 대령과 살기 등등한
눈으로 그를 지켜보는 오직력 소장. 그리고 그들의 뒤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헌병들과 간부들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펼쳐져 있었다. 하늘은 그 모든 시선을 피해 마치 도망치듯 자신의 생활관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뒤로 어머니가 홀로 남겨진 그 방은 이제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폭풍의 눈,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서지수는 아들이 나간 문을 잠시 바라보았다. 젖은 원피스에서 흘러내린 커피물이 바닥에 학 운동이를 만들었다. 그녀는 춥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오직 얼음장 같은 분노만이 남아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다. 그녀는 방금 전 아들 앞에서는 어머니였으나 이제는 완벽한 지상작전 사령관이었다. 그녀는 마테오가 사용하던 책상으로 다가가 수화기를 틀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무실로 연결되는 직통 번호를 눌렀다. 나다. 지금 즉시 지상작전 사령부 감찰실장과 법무실장을 내 위치로 급하도록 이동수단은 필요 없다. 그녀의 위호소장이 보낸 헬기에 타고 있을 테니 도착 즉시 칠성부대 전체에 대한 지휘 개통 감찰을 실시한다. 단 하나의 예외도 단 한 명의 성역도 없다. 의상. 그녀가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창밖의 하늘이 다시 한번 찢어지는 듯한 그 행음으로 가득 찼다. 두두두. 점전 오진역 소장이 타고 온 블랙호크보다 더 육중하고 위협적인 소리였다. 연병장에 남은 모든 이들이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 하늘을 뒤덮은 것은 두 대의 아파치 공격 헬기에 호위를 받으며 접근하는 거대한 시누크 헬기였다. 그것은 지휘관의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전장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는 무력 시위와도 같았다. 건강은 대령의 얼얼이 이제는 하얀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이럴 수가. 세 군단장 각각에서 직접 그랬다. 그것은 대한민국 최전방 중에 최전방 중부 전선을 책임지는 상군단의 군단장 강철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왕급 중장의 지휘 헬기였다. 시누크 헬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병장 중앙에 착륙했다. 거대한 바람이 또 한 번 연병장을 휩쓸었어. 후방 램프가 열리기도 전에 이왕급 중장이 호랑이처럼 튀어나왔다. 그는 여섯군 사관학교 시절부터 단 한 번도 수석을 놓친 적 없는 전형적인 엘리트이자 불같은 성격으로 유명한 야전 지휘관이었다. 그는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그것도 민간인 초청 행사 중에 전대미문이 사태가 벌어졌다는 복을 받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으로 달려온 참이었다. 정강훈, 그의 포유는 헬기 소리를 뚫고 정대령의 귓가에 내리꽂혔다. 대체 이게 무슨 짓거리야. 어떤 미친놈이. 이왕급 중장은 성큼성큼 걸어오며 고함을 치다가 정대령의 곁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보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자신과 같은 별 3개짜리 중장이 아니라 별 2개짜리 소장이었다. 하지만 그가 아는 소장이 아니었다. 그는 지상작전 사성부 직속 서지수 사령관의 그림자라 불리는 오진역 소장이었다. 이왕급 중장의 얼굴에서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방혹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오 소장. 오 소장이 왜 여기서? 오진역 소장은 그에게 경례조차 하지 않았다. 현계급은 이왕급 중장이 위였지만 오 소장은 지금 지상작전 사령관의 대린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 있었. 그는 그저 굳은 얼굴로 자신이 방금 나온 대대 장씨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각각에서 안에 계십니다. 이왕급 중장의 뇌가 잠시 정지했다. 각각 설마, 아니 설마 지상작전 사령관 각각에서 여기에. 그는 오 소장의 시선을 따라 대대 장실 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눈에 연병장 바닥에 날인 골고 있는 텅빛 테이크아웃 커피잔이 들어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퍼즐 조각이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보고 내용 민간인 여성 대대장과 마찰 장교 모독죄 현행범 체포지시 연대장
도착 후 상황 반전. 그 민간인 여성이 서지수 사령관이라고. 이완급 중장은 온몸의 피가 얼음처럼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먼지처럼 사라질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로봇처럼 뻣뻣하게 몸을 돌려 대대장실을 향해 걸어갔다. 수십 년 전 장교 임관식을 앞두고 장군들 앞에 서던 그 순간 보다 1000배는 더 떨렸다. 그는 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다. 감히 노크를 할 수도 없었다. 그는 조용히 죄인처럼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대한민국 육군에 살아있는 전설, 자신의 직속상관인 서지수 대장이 흠뻑 젖은 머리카락과 커피로 얼룩진 원피스 차림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는 모습. 그녀의 어깨는 작았지만 그 어깨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릴 듯 했다. 그 한국 중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감히 입도 떼지 못했다. 서지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의 불꽃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이글거리고 있었다. 충성 이완국 중장은 자신의 군생활 중 가장 크고 절도 있는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충군단장 중장, 이의국 각하게 신고합니다. 길고 긴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서지수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 1초가 1년처럼 흘러갔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이완국 중장. 예, 각하 잔. 그녀는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마테오의 군복에서 뜯어낸 피 묻은 중령 계급장을 집어들었다.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나. 이 중장은 감히 대답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계급장이 아달스. 그녀는 그것을 이 중장의 가슴팍에 던졌다. 계급장은 둔탁한 소리를 내며 그의 가슴을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것은 자네 군단에 퍼져 있는 오만함의 결정체이고 썩어 문드러진 지위 계통의 증거이며 내 부하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고름 덩어리. 자네는 오늘 이곳에서 자네 부하라 저지른 만행을 보았다. 송구합니다. 각하, 송구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지. 서지수의 목소리는 차가움을 넘어 비장한 마저 감돌았다. 나는 오늘 내 아들의 며느를 온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그리고 내 아들의 지휘관이라는 자에게서 술집 마담면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 완급 중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총으로 자결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내 아들은 이등병인 내 아들은 그 어미가 창녀 취급을 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했네. 그리고 그 괴물은 감히 내 얼굴에 이 커피를 쏟아부었지. 그녀는 자신의 얼룩진 원피스를 손으로 축 쳤다. 이 완급 중장. 나는 오늘 내 아들을 잃을 뻔했다. 각하.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내가 오늘 대한민국 육군에 대한 신뢰를 잃을 뻔했다는 것이.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군대가 안에서부터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왜 몰랐을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하늘이 생활관으로 뛰어들어가는 작은 모습이 보였다. 군단장. 예, 각하. 자네는 오늘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3군단장 직에서 보직해임될 수도 있네. 알고 있나? 이 완급 중장은 눈을 질근 감았다. 각하의 그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럼 내가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 서지수가 다시 그를 쏘보았다. 나는 오늘 마테오 중량 한 명을 도려내 놓은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칠성 무대 아니 자네 3군단 전체에 퍼져 있는 이 마테오라는 이름의 암세포를 뿌리 뽑으러 왔다. 그녀는 오진혁 소장을 안으로 불렀다. 오 소장, 지금부터 지상작전 사령부 특별감찰단의 모든 권한을 이 완급 중장에게 위임한다. 이 중장은 오늘부로 3군단 전체의 모든 지휘관을 대상으로 특별 정신 교육과 인성 감찰을 직접 실시하더라.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사단장부터 소대장까지 전부. 예, 알겠습니다.
이 완급 중장 자네에게 일주일을 주겠다. 일주일 안에 자네 군단 내에 숨어있는 제2, 제3의 마테오를 모두 색출해내게. 그리고 그들을 자네 손으로 직접 군복을 벗겨 내 앞에 데려와라. 그것은 사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살을 도려내라는 버끔직한 형벌이자 마지막 기회였다. 만약 단 한 명이라도 놓치거나 감싸거나 숨기는 것이 발각될 시에는 그땐 자네 군복도 함께 벗게 될 줄 알게 명받들겠습니다. 이 완급 중장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다 나가보기. 그리고 정강훈 대령과 칠성사단장은 즉시 대기 발령 조치하고 감찰이 끝날 때까지 내 집무실 근처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게. 이 완급 중장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대대 장시를 나섰다. 그는 연병장에 서 있는 정강훈 대령의 뼈를 그대로 올려붙였다. 연병장 전체에 울릴 만큼 큰 소리였다. 이 개새끼 같은 놈내놈 때문에, 내 놈 하나 때문에 군단 전체가.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자신의 헬기를 향해 걸어갔다. 강철이라 불리던 사나의 어깨가 처음으로 무겁게 축 처져 있었다. 강철 폭풍은 이제 막 상륙하여 모든 것을 집어 삼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하늘 이등병이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간은 두 번째로 멈췄다. 연병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태는 이미 빛의 속도로 생활관까지 퍼져나간 뒤였다. 가족들이 응성거리며 부대를 빠져나가는 모습, 혼병들이 중량을 끌고 가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대의 헬기가 연이어 착륙하며 별들이 강림하는 그 모든 광경을 생활관 창문을 통해 모두가 목격하고 있었다. 시끄럽게 떠들던 생활관은 마치 진공청소기로 소리를 빨아들이는 듯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TV 소리도 떠드는 소리도 심지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모든 시선이 커피 자국이 군데군데 튀인 전투복을 입고 서 있는 강하늘 이등병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고문관 강이병을 향한 무시나 신병을 향한 호기심 따위는 없었다. 그것은 경외였다. 그리고 공포였다. 마치 동물원의 우리 안에 갇힌 원숭이들이 갑자기 자신들의 우리 안으로 들어온 호랑이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원초적인 두려움이었다. 하늘은 그 시선들의 무게에 짓눌려 차라리 이 자리에서 증발해버리고 싶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부대장인 박철민 병장이었다. 그는 평소 무뚝뚝하지만 공과 사과 분명의 부대원들의 신망을 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강이병, 와, 더 왔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에 카랑카랑하면 대신 끔찍한 어색함으로 갈라져 나왔다. 몸은 괜찮나? 뭐 다친 데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생활관의 모든 선임들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하늘아, 평소 하늘에게. 야, 강이병, 물 떠와. 관물대 정리, 똑바로 안 나며 온갖 자비를 시키던 김진수 상병이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달려왔다. 아니, 강하늘 이병님, 괜찮으십니까? 그 중년. 그는 차마 커피라는 말을 입에 담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하늘의 전투복에 튀인 커피 자국을 보더니 기겁하며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털어주려 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늘은 즐겁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이번에는 생활관의 실세이자 왕고로 불리던 이정은 상병이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관물대에서 꽁꽁 숨겨두었던 냉동식품을 꺼내 하늘의 손에 쥐어주었다. 강이병아니, 하늘 후임. 이거라도 좀 먹게. 많이 놀랐을 텐데 이거 내가 제일 아끼는 건데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하늘은 그 음식을 마치 뜨거운 석탄이라도 만진 듯이 밀어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강하늘이 아니었다. 그는 지상작전 사령관의 아들이었다. 그는 이 순간 이 생활관에서 가장 안전한 존재가 되었지만
동시에 가장 고립된 존재가 되었다. 그는 로열 패밀리가 되었고 동시에 투명 인간이 되었다. 아무도 더 이상 그를 동료 강한을 놓고 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뒤에 서 있는 거대한 네 개의 별을 보고 있었다. 하늘은 숨이 막혔다. 이 과도한 친절과 노골적인 두려움은 차라리 마테오 중량의 폭언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다. 그는 차라리 누군가 자신에게 예전처럼 욕을 하고 갈구고 자비를 시켜주길 바랐다. 저기 하늘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제발, 제발 그냥 평소처럼 대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똑같은 이등병입니다. 그의 간절한 외침의 생활과는 더욱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다. 미쳤어? 어떻게 평소처럼. 단, 던홈한테 잘못 보였다. 간 마중냥 꼴나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 부대 끝났다. 사령관 아들이라니. 그들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박철민 병장이 분위기를 수습하려나 섰다. 자자 모들 하는 거야. 다들 자기 할 일 해. 강희병도 피곤할 테니 좀 쉬게 하고. 그의 말에 선임들은 쭉 뼈거리며 흩어졌지만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하늘의 뒤통수에 고정되어 있었다. 하늘은 자신의 침상에 걸터한 짰다. 가장 구석진 가장 낡은 침상. 하지만 이제 그 자리는 생활관 그 어떤 곳보다도 무거운 왕의 옥자처럼 변해버렸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아무도 그에게 눈을 맞추지 않았다. 그는 수십 명의 동료를 한가운데 있었지만 완벽하게 혼자였다. 한편 그 시각 칠성부대 헌병대 깊숙한 곳 창문 하나 없는 임시 대기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마테오 전 중량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텅 비어 있던 눈에 희미하게 남아 초점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마를 지우며 생긴 피가 손바닥에 묻어 굳어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자신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 화려한 원피스, 그 당당한 눈빛, 그것이 자신의 무엇을 그토록 자극했던 것일까? 그것은 군기에 대한 신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이었다. 자신은 평생을 군대라는 울타리 안에서 계급이라는 갑옷의 의지에서만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있는 듯 보였다. 자유롭고 당당하고 아름다웠다. 그는 그 자유로움이 군대라는 자신의 세계를 위협한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부수고 싶었다. 자신의 권력으로 폭력으로 짓밟아서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실은 끔찍한 열등감의 발로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서지수 사령관에게 저지른 짓보다 그녀의 아들 강한을 이등병의 얼굴 앞에서 저지른 집이 더 고통스럽게 다가왔다. 한 아들의 눈앞에서 그의 어머니를 모욕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이었다. 그는 자신의 군생활이나 명예, 연금 따위는 이제 아무래도 좋았다. 그는 이대로 군사 재판에 넘겨져 불명예 전역을 하고 사울을 그의 쓰레기로 낙인 찍힐 것이다. 그것은 마땅한 대가였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그는 대기실 문을 지키고 있는 MOP 헌병을 불렀다. 저기 용무 있습니까? 헌병은 그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 싼을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탁이 하나 있네. 말씀하십시오. 내가 강한을 이등병과 그 어머니께 사죄를 하다. 그는 하고 싶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줄 수 없겠나? 헌병은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았다. 제정신이십니까? 당신은 지금 민간 인서지수에 대한 특수폭행 및 상관서지수 모욕 혐의로 긴급 체포된 중범죄자입니다. 피해자 접촉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군사적인 건 말고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닥치고 바지 반성이나 하십시오. 헌병은 철문 틈으로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마테오는 고개를 떨고 왔다. 그래 맞다. 자신에게는
그런 자격조차 없었다. 그는 다시 시멘트 바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후회인지 참회인지 모를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굳어가는 피자국 위로 번져나갔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것이 그의 지옥의 끝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반성이라는 형벌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칠성무대 전생활관에는 단 하나의 불문율이 생겼다. 강하늘 이등병은 건드리지 마라. 아니 정확히는 이것이었다. 강하늘 이등병은 쳐다보지도 마라. 하늘은 그렇게 부대 안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이자 가장 외로운 유령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강원도 화천의 칠성 무대에는 단 한 사람도 잠들지 못했다. 가족들은 모두 떠났고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지던 연병장에는 차가운 가을바람 많이 맴돌았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대한민국 육군 창설 이래 가장 거대하고 신속한 피해 숙정이 진행되고 있었다. 서지수는 부대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커피에 젖은 그 원피스를 벗어던졌다. 오지력 소장이 급히 공수해온 별 4개가 선명한 그녀의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마테오의 사무실을 임시 지휘 통제실로 삼은 그녀의 책상 위에는 위성통신 장비와 암호화된 노트북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지를 침범당하고 자신의 새끼를 위협받은 분노한 야전의 사령관이었다. 오지력 소장이 방금 도착한 감찰실장, 법무실장과 함께 중간 보고를 올렸다. 각하 3군단장, 각하의 지시로 칠성사단장이 직접 마테오 중량의 모든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오 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차 있었다. 끔찍합니다. 마테오 중량은 지난 1년간 부대 내 인틀 안에 슬통에 총 14건의 마찰 보고가 있었습니다. 부하 사병들에 대한 폭언, 심지어는 간부 부인들의 모임에까지 개입하여 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실책했던 기록도 발견되었습니다. 서지수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 그런데 모든 기록이 연대장 정강은 대령선에서 주의 조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유는 올해 말을 쓸 연대 종합 전투력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예하 대대의 문제를 덮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휘관의 부적절한 행위가 상급부대로 보고될 경우 연대 전체의 성과에 불이익이 가기 때문입니다. 서지수는 차갑게 웃었다. 성과 고작 그놈의 점수 때문에 괴물을 키우고 있었군. 그녀는 정강은 대령이 제출한 경위서를 집어들었다. 그곳에는 부대 화합을 저해할까 우려되어 지휘관의 사기를 고려하여 많은 변명들로 가득 차 있었다. 오 소장, 예의 각화. 정강은 대령은 지휘관의 가장 큰 책무가 무엇인지 잊었다. 그것은 성과가 아니라 부하들의 인격을 지키는 것이다. 그는 책무를 유기했다. 아니, 그는 책무를 배신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속은 뿌리를 이 기회에 완전히 뽑아버려야 했다. 법무실장, 예의 각화. 마테오 중량은 금일부로 파면 불명예 전역 좋지 않다. 군사 재판에 회부하여 상관 모욕, 직권 남용,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난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 나와 내 아들에게 사죄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면 그 점은 정상 참작의 여지를 남겨두도록. 우리는 징벌이 아니라 교훈을 주려는 것이니까 명심하겠습니다. 감찰실장, 예의 각화, 연대장 정강은 대령, 지휘관, 직위, 즉시 해지. 보직 없는 대기 발령 상태로 육군 본부 감찰실에 이첩한 다. 스스로 문제를 덮고 괴물을 키운 주에 엄중히 묻겠다. 예의 각화. 그리고 칠성사단장.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칠성사단장은 이 사태를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방금 전 이왕극 중장에게 불려가 뼈를 맞고 넓히 나가 있는 상태였다. 자신의 사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예학 연대장이 보고를 조작하는 것조차 몰랐던 지휘관은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 서지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다만 그에게도
마지막 기회는 주 3군 단장과 함께 이번 전면 감찰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엄준경 곰이 감봉 조치로 끝난다. 하지만 단 하나라도 더러운 것이 더 나온다면 그땐 사단장 군복도 벗을 줄 알라고 전하게. 그것은 피해 숙청이었다. 단 몇 시간 만에 대한민국 최전방 사단의 지휘 라인 하나가 통째로 징발해버린 것이다. 중량은 파면 대령은 보기 개임, 사단장 소장과 군단장 중장은 생명이 경각에 달린 경고를 받았다. 이 소식은 빛의 속도로 전군에 퍼져나갈 것이고 모든 지휘관들은 공포에 떨며 자신의 부대를 돌아보게 될 터였다. 모든 조치를 마친 서지수는 비로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오 소장에게 말했다. 오 소장 잠깐 나가기에 아들과 통화를 좀 해야겠어. 오 소장은 굳은 얼굴로 경례를 하고 방을 나갔다. 서지수는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로 강한을 생활관 공용전화를 걸었다. 이 밤중에 사령관이 직접 생활관의 전화를 거는 것도 한 전례 없는 일이었다. 충성, 칠성 부대 5중대 5소대 전화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방지 근무 중이던 박철민 병장이었다. 그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맑고 차가운 여성의 익소리에 심장이 머는 듯했다. 박 병장인가? 나는 지상작전 사령관이다. 지금 즉시 강한을 이등병을 전화 앞으로 오게 해주게. 예, 알겠습니다. 충성. 박 병장은 거의 기절할 듯이 소리치며 하늘을 깨웠다. 생활관 전체가 다시 얼어붙었다. 하늘은 굳은 얼굴로 공용전화로 달려갔다. 충성, 이병, 강, 하늘, 수화기 너머로 사령관이 아닌 엄마의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어머니, 괜찮으냐? 괜찮습니다. 거짓말. 서지수는 낮게 웃었다. 지금 생활관 분위기 끔찍하겠지. 다들 너를 괴물 보듯 하거나 아니면 없는 사람 취급하겠지. 하늘은 입술을 깨물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도 겪어봤으니까. 내가 최초의 여성 장군이 되었을 때 모두가 나를 그렇게 되었다. 그들은 나를 보지 않고 내 어깨에 별만 보았지. 나는 수백 명의 부하들 속에서 언제나 혼자였다. 하늘은 어머니가 겪었을 고독의 무게를 어려운 푸시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하늘아, 예, 어머니. 너는 오늘 내가 원하지 않았던 거대한 힘을 목격했다. 그 힘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무서운 칼이다. 오늘 마테호 중령은 그 칼을 자신의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 휘둘렀다. 그 결과는 파멸이었지. 너는 그 칼을 준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너에게 아첨할 것이고 너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너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 하늘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어떻게 이겨내야 하니까? 잊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렸다. 진정한 강함은 그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칼집에 넣어둔 채 맨손으로 상대를 끌어안는 데서 나온다. 내가 가진 힘으로 그들을 누르려 하지 마라. 오히려 너의 힘을 그들을 지키는 방패로 써라. 너의 동료들이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너의 동료들이 억울한 일을 겪을 때, 그땐 그들 앞에 써라. 그들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들의 신발을 닦아주어라. 어머니, 그것이 내가 사령관의 아들이라는 젖을 축복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오늘 너에게 보여준 이 모든 피해 숙청보다 더 중요한 진짜 가르침입니다. 하늘은 뜨거운 눈물이 뼘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예,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됐다. 이제 가서 자라. 내일 아침 엄마는 돌아간. 너는 다시 너의 군 생활을 하면 된다. 사랑한다. 아들, 저도 사랑합니다. 어머니, 충성. 하늘이 전화를 끊었다. 그는 돌아보았다. 생활관의 모든 동료들이 여전히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은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가장 구곡에서 막내의 눈치를 보며
잠모 뒤로고 있던 다른 신병의 침상으로 다가갔다. 그 신병은 하늘에 접근해 기겁하며 몸을 움츠렸다. 하늘은 아무 말 없이 그 신병의 전투화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광물돼서 전투화소를 꺼내 묵묵히 그 신병의 전투화에 모든 흙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하늘 이병님 뭐 하시는 겁니까? 신병이 기겁하며 말렸다. 생활관 전체가 이 기이한 광경에 숨을 죽였다. 하늘은 고개를 들지 않고 전투화를 닦으며 마지막이 말했다. 괜찮아. 그냥 잠이 안 와서. 그 순간 분대장 박철민 병장의 눈에, 그리고 몇몇 선이들의 눈에 공포가 아닌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아주 작은 존경의 빛이었다. 서지수의 진짜 가르침은 그렇게 아들의 손을 통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칠성부대는 그 이름처럼 7개의 거대한 별사성장군, 서지수 상군단장, 이사단장, 감찰실장 등이 내뿜는 서슬퍼런 빛에 휩싸여 잠들지 못했다. 강하늘 이등병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을 때 생활관의 공기는 그가 전화를 받기 전보다 100배는 더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사령관과의 직통전화, 그것은 동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범주의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신화의 영역이었다. 강하늘은 이제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부대 아니 이 군단 전체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할까? 그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할까? 그가 만약 손가락을 들어 누군가를 지목하며 저 사람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라고 말이라도 한다면 그 사람은 내일 아침 마테오 중령의 뒤를 따라 군복을 벗게 될 것이 자명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퍼져 선임이고 후임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하늘은 그 희선들의 무게를 정면으로 받아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진정한 강함은 그 칼을 칼집에 넣어둔 채 맨손으로 상대를 끌어안는 데서 나온다. 그들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들의 신발을 닦아주어라. 하늘은 침묵 속에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자신의 관무대가 아닌 생활관에서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곳, 바로 화장실 청소 도구함으로 향했다. 모두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는 묵묵히 고무장갑을 끼고 가장 냄새나는 변기소를 집어들었다. 하늘 이병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분대장 박철민 병장이 기겁을 하며 달려와 그의 손을 막았다. 지금 사령관의 아들에게, 그것도 이런 끔찍한 사태가 벌어진 날 밤에 화장실 변기를 닦게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이 만약 사령관의 귀에 들어간다면 박 병장은 자신의 군생활도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건 저희가 아니 내일 아침에 해도 됩니다. 어서 들어가 쉬십시오. 선님들이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소를 빼앗으려 했다. 하늘은 그들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밀어냈다.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어차피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는 선님들의 만리를 뿌리치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수십 명이 사용하는 냄새나고 더러운 변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도 나를 위해 이런 수모를 당하셨는데, 어머니도 나를 지키기 위해 긍지를 버리셨는데, 그는 어머니가 쏟아부어진 커피를 맞으며 굳건히 서 있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에 비하면 이 변기를 닦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그의 어머니에게, 그리고 공포에 질린 동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다. 그는 묵묵히 변기를 닦기 시작했다. 거품 소리와 물소리만이 생활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생활관 입구에 모여둔 선님들은 그 기이하게도 숭고하기까지 한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권력의 화신을 예상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더러운 일을 자체하는 한 명의 군인이었다. 박철민 병장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자신이 이등병이었던 시절 그 어떤 선인도 자신을 저렇게 대하지 않았음을 기억했다. 그는 깨달았다. 강한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거대한 힘을 자신을 높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인해 멀어진 동료들에게 돌아오기 위한 속주의 방식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강하늘은 생활관 전체의 화장실을 혼자서 다 닦았다. 동이 틀 무렵 화장실은 마치치 것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칠성 무대에는 기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서지수 사령관은 그날 새벽 헬기를 타고 부대를 떠났다. 그녀가 떠난 자리는 거대한 권력의 공백과 함께 강철 폭풍이라 불리는 피의 숙청만이 남았다. 이 완급 군단장과 칠성사단장은 문자 그대로 부대를 뒤집어 봤다. 모든 지휘관이 소환되었고 모든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임명의 소원 수리가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제2, 제3의 마테오들이 속속들이 적발되었다. 부하들의 성과를 가로채거나 폭언을 일삼던 간부들이 줄줄이 보직해임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칠성 무대는 창설 이래 가장 고통스럽고도 근본적인 수술을 받았다. 그 폭풍의 한가운데 강하늘 이등병은 여전히 이등병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가장 먼저 일어나 연병장을 쓸었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 청소를 했다. 선임들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도 그렇다고 함부로 대하지도 못했다. 그들은 그저 그 기묘한 신병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했다. 그 혼란을 깬 건 역시 하늘이었다. 혹한기 훈련이 시작되었을 때였다. 칠성 무대의 겨울은 상상을 초월했다. 살을 애는 바람 속에 텐트를 치던 나 한 동기가 실수로 지지대를 놓쳐 박철민 병장의 이마를 가격했다.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렀다. 박 병장은 순간 이성을 잃고 그 동기의 맥살을 잡았다. 이 새끼가 진짜 정신 안 차려. 모두가 얼어붙었다. 훈련 중의 사고였지만 폭력이 터지기 직전의 일촉즉발의 순간이었다. 그때 하늘이 조용히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박 병장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옆에서 제대로 보조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늘은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 병장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자신의 전투복 주머니에서 깨끗한 압박봉대를 꺼내 박 병장의 이마를 직접 지혈하기 시작했다. 박 병장은 맥살을 잡았던 손을 쓸을 풀었다. 그는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이 이등병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 이등병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을 오늘 당장이라도 군복 벗길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그 힘을 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 힘을 동료를 감싸는 방패로 사용했다. 박철민 병장은 그날 밤 생활관에서 모든 선임들을 불러 모았다. 오늘부로 강하늘 이등병은 더 이상 사령관 아들이 아니다. 그는 그냥 우리 막내, 우리 전우. 앞으로 그 누구도 강희병을 특별 대우하거나 혹은 없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땀 흘리고 똑같이 욕먹고 똑같이 구르는 우리 분대원이다. 알겠나? 예, 알겠어. 그것은 공포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의 대답이었다. 그날 이후 강한은 비로소 로열 패밀리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동료로 받아들여졌다. 시간은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듯했다. 그리고 넉 달 뒤 마테오 전 중령에 대한 군사 재판의 최종 선고가 열렸다. 군사 법원은 많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렸다. 마테오는 수위가 아닌 모든 계급장이 제거된 밀문의 전투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지난 넉 달간 10년은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화천에서의 그 오만했던 중량의 모습은 온데관데 없고 깊은 절망과 참에 잠긴 한 중년 남자만이 앉아
검사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제목을 들어 그에게 징역 5년과 불명예 전역을 구형했다. 재판장이 그에게 최후 변론의 기회를 주었다. 마테오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재판장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방청석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의 아내와 딸이 눈물도 말라버린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방청석 가장 구석의 전투복을 입고 홀로 앉아 있는 강하늘 이등병을 발견했다. 하늘은 휴가를 반납하고 이 재판을 보기 위해 스스로 이곳에 와 있었다. 마테오의 입술이 팔을 떨렸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하늘을 향해 그리고 방청석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변론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저는 오늘 제가 입었던 그 신성한 군복과 제가 지휘했던 수많은 부하들, 그리고 제가 감히 입에 담으도 없는 모욕을 드렸던 서지수 사령관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저는 다만 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는 강하늘 이등병을 바라보았다. 강하늘 이병, 나는 그대의 어미에 그대의 면전에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어. 나는 그대의 영혼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어. 그 어떤 처벌도 그대 앞에서 무너진 그대의 어머니의 존엄에 비하면 가벼울 뿐이요. 나를 용서하지 마시오. 다만 그는 무릎을 꿇었다. 법정 한가운데서 피고인이 방청석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그대의 남은 군생활과 그대의 앞날에 나 같은 괴물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신께 빌겠어. 정말 미안하네. 한 인간으로서, 한 어른으로서 정말 미안하네. 그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흔을 껐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멋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한 남자의 고통스러운 참회였다. 강하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재판장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마테오, 직권남용, 특수폭행, 상관모욕, 모든 혐의 유죄,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다만 재판장은 잠시 숨을 골랐다.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깊이 느끼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점, 그리고 피해자인 서지수 사령관께서 직접 재판부에 보내온 탄원서를 고려하여 모두가 놀라 법정이 술렁했다. 피해자는 그에게 가장 큰 형벌은 군복을 벗는 것 그 자체의 것이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쳤다면 군인의 명예는 빼앗되 한 인간으로서 반성하며 살아갈 마지막 기회는 주어야를 한다는 뜻을 전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하고 즉각적인 파면과 불명예 전역을 명한다. 마테오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비였으나 그것은 가장 잔인한 자비였다.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썩는 대신 불명예 전역자라는 주원 글씨를 가슴에 새긴 채 평생을 참여하며 살아가야 하는 형벌을 받은 것이다. 재판이 끝나고 하늘이 법정을 나섰다. 그 앞을 이제는 민간인 신분이든 마테오가 가로막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테오는 하늘을 향해 허리가 부러져라 고개를 숙였다. 하늘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지도 그를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를 지나쳐 그대로 복귀했다. 용서는 없었지만 이해는 있었다. 그렇게 한 시대에 오만함은 막을 내렸다. 그리고 다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하늘 병장은 전역을 명받았다. 그의 전역날 생활관의 모든 후임들이 그를 행가래쳤다. 그들은 사령관 아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장 힘들 때 묵묵히 병기를 닦고 자신들을 대신해 방패가 되어주었던 강 병장님의 전역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막철민 예비역 병장도 그를 마중 나와 있었다. 하늘은 위병소를 나섰. 그곳에는 그가 입대하던 날처럼 고급 세담도 화려한 원피스도 없었다. 대신 수수한 면바지에 셔츠를 입은 엄마 서지수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현역에서 물러나 예비역 대장으로 군사 자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하늘은 달려가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그 어떤 군인보다 늠름해진 아들이었다. 고생했다 아들. 충성 아닙니다. 이제 충성 안 해도 돼. 강하늘 씨 서지수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가자.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찌개 끓여놨어. 차에 오르자 따뜻한 온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하늘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칠성부대라는 간판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그에게 지옥이었고 천국이었어. 그를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준 학교였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 어떤 별보다도 평화롭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왜 그때 그날 그는 참아야 나 커피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 서지수는 아들의 마음을 읽은 듯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다 지난 일이다. 그리고 그날 덕분에 엄마도 진짜 엄마가 되는 법을 배웠고 너도 진짜 군인이 되는 법을 배웠자니 그걸로 된 거다. 하늘은 조용히 고개를 끄다 가장 낮은 곳을 비추는 별. 진정한 강함은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두 사람은 그 지독했던 화천의 가을날을 통해 온몸으로 배우는 참이었다. 차는 따뜻한 김치찌개 냄새가 나는 그들의 집을 향해 조용히 달려가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